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번째 변론이 진행이 됐어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언 잠시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 나눌게요.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날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통령이 저런 상식적인 판단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야말로 부정선거라는 호수에 떠있는 달의 그림자를 찾아서 가다가 본인이 호수에 빠져버린 거 아니냐. 내란이라는 그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참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과 자신의 어떤 내란죄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눈물겹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은 실제 그날 2024년 12월 3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야죠. 본인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당시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약 1시간 뒤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하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그 전에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됐고 국회 선관위 여러가 하면 약 5,400명의 군인과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 또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서 언론사들을 막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목숨을 걸고 의원들의 보좌관 당직자들이 그 공포를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공포를 느끼면서 계엄군을 막아서 간신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 뒤에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호처 수백 명의 직원들이 혹시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 정말 총상을 입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를 느끼면서 사실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대치를 했던 과정 우리가 다 봤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 믿음은 전 국민이 많이 떨어졌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낙하. 저기는 계엄이 일어나는 나라야?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들이 총 들고 싸우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난 12월에 소매 판매액 지수가 3.3%가 떨어졌습니다. 전년 비. 이렇게 떨어진 거는 200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어제 보도된 걸 보면 그만큼 계엄 때문에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계엄이 크죠. 계엄 때문에 소비가 내수가 죽었고 한계 상황에 놓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누군지는 체크 못 해봤지만 원래 경제성장률 소매 판매가 이렇게 떨어지면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됐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저는 튀김옷 중에 한 초딩이 살인 미수라는 범죄가 있는데 맞아요. 이분은 그런 걸 모르나? 라는 질문을 해서 탁 막히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본인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란죄의 중대한 범죄 성립 요건이 뭐냐면 추상적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을 저질러 가지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이러이러한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법을 더 잘 아시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병이 났어요. 저도 이제 제 주변의 사람도 계속 화가 난다. 빨리 탄핵돼야 되고. 물론 이제 극우 지지자들은 좀 다른 데서 화가 나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소수고 그 사람들은 많은 얘기 없는 다수들은 화병이 난다 너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저도 제 수명이 한 2달은 단축됐다는 걸 느껴요. 실제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도 드러났잖아요.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보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를 외면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한 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언급을 들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때는 방첩사단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홍 전 차장이 어제 상당히 어떤 상황에서 이 메모가 나왔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목적어 없이 잡아들이라고 해서 누구냐고 대묻지는 못했는데 이제 방첩사에서 뭐 한 건 했나 보다. 그래서 뭐 수사를 좀 지원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추정을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명단을 딱 받아보니까 이거 생각과 너무 달랐고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해서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이해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사실 명단 자체 얘기.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걸 감안하면 이해는 다 되죠. 네. 그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담한 일인 거고 또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분을 두둔하고 있다는 게 참담한 일인 거고 사실은 대통령이 제정신이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하면 미친 짓 했다 전반적으로 키워드는 미친 짓인데 그 일관돼 있어요. 이해는 되고 홍장원 차장은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박을 못하고 그냥 둘러대서 간첩을 잡으라고 한 거다. 근데 맥락상 전혀 맞지는 않죠. 근데 이제 3단 논법으로 하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 뭐 체포하라고 했다. 두 번째 간첩 잡으라고 그랬다. 세 번째 간첩은 우원식,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 반국가 세력. 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와 지금 계속 드러나는 행위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뭐 합리적으로 비판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내란죄 형사재판 가가지고 내가 비상계엄 그냥 경고를 하려고 그랬다. 난 내란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란죄 혐의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하는 억지 항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하면은 태도는 발버둥이고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안 당하려는 대통령을 유지해서 살아보려는 발버둥으로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있다. 근데 그거는 포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이미 본인과 반대된 입장에서 국회에서 세게 얘기한 걸 알고 자 그러면 이 양반한테는 김용현 장관한테 얘기한 것처럼 해서는 의미가 없겠구나 해서 그냥 핑계를 댄 거죠. 그때 내가 싹 잡아들은 건 간첩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해서 장성철 소장님처럼 나는 간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형한테 물어봐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분들의 이름도 다 얘기했었다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머리에서 나온 명단이 아니라면 그거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는 멀쩡한 국회의원들을 아무리 혐의 없이 갑자기 간첩이라고 지목을 하고 잡아서 감금하고 하려고 했다? 이게 내란이에요. 거기에는 국회의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판사도 들어가 있고 언론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내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10시 53분쯤에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한 셈이에요. 인정을 했고. 근데 이제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계엄 선포한 지 한 30여 분 만에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경력 차원의 전화를 했다. 이런 논리인데 잠깐 들어보시죠.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십니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다면 국정원장에게 하지 차장에게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저거는 이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왜 1차장에게 했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짐작은 돼요. 국정원장은 외교부 고위공무원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야당 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데 도와주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외교 공무원들이 그런 데 약해요. 2차장도 국정원에 오래 있었던 그냥 국정원 직원 출신입니다. 홍장원 제1차장은 원래 국정원에서도 블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네. 사실은 중국 가서 거기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고 그런 블랙 작업을 상당히 잘 했다고 국정원 내부에서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는 그래서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다 잡아들여라. 물밑에서는 뭐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라는 걸 이제 생략해서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전화는 한 건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전화하지 않는다.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화한 건 맞는데 그럼 난 차장한테 전화하지 왜 원장한테 전화하지 왜 차장한테 전화했어? 자체도 약간 뭔가 모순이에요. 자기가 전화했잖아요. 근데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뭐 앞뒷말이 안 맞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격려차 뭐 뜬금없이 전화한 거 아니면 갑자기 그러니까 격려차 전화했기 때문에 1차장한테 전화한 거다라는 거죠. 어떤 계엄사와 관련된 거에서 그 지휘계통을 따져서 했으면 국정원장이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비상계엄 뭐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일단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런 상황이고 TV에는 국회 현장 중계가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홍장원 격려 한번 해줘야지 그렇게 전화를 했다?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냐. 계속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맥락에 몇 가지 구조를 좀 붙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격려차 전화했다는 게. 계엄 선포를 약 1시간 전에 하고 국회에는 군인들이 들어가고 막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갑자기 1차장에게 전화해서 격려차라는 건 그냥 수상적인 용어지만 예를 들자면 지난번 상가에 못 가서 미안해. 또는 지난번 둘째 결혼식 때 내가 못 가는데 미안해. 계좌번호 좀 불러줘.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제 사실 국조특위 청문회가 같은 날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회의원이다 분명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이제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해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시고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어제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뭐 답변 드리기가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선택적으로 좀 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답을 했거든요. 이 장면 좀 인상적이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은 예.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부관이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부관이 3번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은 전혀 그걸 갖다 예, 느끼지 이게 연결된 못했고. 건지 끊어서 예.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건 말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네.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다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 기억나는 게 있고 예.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가정적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짜 지시가 있었다는다면은 네. 증인이 그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엄 중이니까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진입도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답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겠습니까? 무시할 것 같고 무시한다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건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다음에 병력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아마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드렸던 기억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뭐 그러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그렇게 최초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뭐 끌어내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하면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은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라는 전화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 같은 팀 변호사의 마이크를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그리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저걸 마이크를 뺏은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이제 증인이라든가 피의자, 피고인들이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맞는데 내가 그냥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물어본 것들은 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지시했다.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지금 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 단어를 쓴 거는 지금 처음 봤는데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난 무시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했는데 수방사령관이 그 지시를 무시한다? 답변을 안 한다? 와, 이것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적인 지시를 했을 경우 무시했을 것이다. 사실은 위법적인 지시를 한 건데 따랐죠. 근데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을 잘 알고 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국군 통수권자인데 법을 잘 하시면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또 얘기했죠. 근데 또 무시했다? 이건 또 뭐 갑자기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전 사령관에 나와서 한 얘기는 본인 형사 재판에 대한 사실상 변론을 한 거다. 그렇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계엄이 위법한 내용이냐 위헌이냐 위법적이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잘 안다고 스펙상 보여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맞겠군 하고 따랐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가 12월 3일 당일 갑자기 뭐 30분 전에 내려졌다. 그럼 본인이 모르는 뭔가 대통령이 알고 그랬겠구나라고 감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분은 이미 6월부터 뭐 비상조치나 비상대권 얘기들이 쓰던 만찬에 초대됐었고 실제 11월 9일 날 만찬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이 있던 자리에서 군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수방사 인력들 대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2월 2일 날 이미 본인이 메모도 올려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었죠. 네. 물론 그 메모는 이런 상황이 아닐 거다라고 어제 항변을 하긴 했지만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은 대통령이 그냥 야당이 자꾸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하고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 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 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다. 또 그러려면 대통령도 본인한테 지시한 거를 대통령이 불법적인 걸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진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첫 진술에서 인정하고 했던 얘기들을 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것은 어쨌든 형사 재판에 있어서 본인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언을 조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어떤 뭐 김병주 의원하고 유튜브 출연해서 했던 얘기 국회 나와가지고 현안 질의 때 했던 얘기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이미 많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고 거기서 또 무슨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답변 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뭐 이진우 사령관 얘기 중에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약간 저런 정황도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오는 걸 보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아직 못 들어갔어? 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관에 이제 수방사는 못 들어갔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방사에 많은 부대들이 곳곳에서 하는데 아무튼 당시에 대통령이 아직 못 들어갔어? 빨리 들어가서 4명이서 한 명을 본관에 본회의장 가서 4명이서 한 명을 들접고서 나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나와라고 얘기한 걸로 검찰 공소장에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은 그렇게 진술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의 내란 중위무 종사자 5년 이상 징역을 받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헌재에 나와서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본인 재판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진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이 약간 좀 지금 댓글에서도 팀킬의 현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뺏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변호인의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국회 측 변호인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질문에 답을 하다가 가끔 뭐 대통령이 전화했다는가 그런 사실들이 나오니까 네. 그때 이제 화들짝 놀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마이크를 뺏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선관위에 계엄군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 인정했습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겠구나 뭐 이래서 이렇게 보냈다. 뭐 시스템 점검이었을 뿐 서버 압수 지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근데 사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군 투입 지시했다. 이 부분은 사실 탄핵 사유 쟁점으로 아이, 헌재가 그럼요.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인정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시는 했지만 가서 내가 뭐 서버 압수라든지 콘텐츠 확보라든지 소프트웨어 확보 뭐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내란죄 혐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관위 투입된 것은 기본적으로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또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드러난 부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부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인 입으로 어쨌든 선관위에 계엄군 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압수수색 영장 대통령은 과거 담화문 등 통해서 선관위가 별도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다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무려 170 몇 번을 영장이 청구돼서 압수수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수사나 또는 자체 행정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국정원에서도 안보 점검을 했었잖아요. 그럼 좀 더 강화시켜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거를 군인을 투입해서 그것도 총 들고 간 군인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다. 이거는 다른 헌법기관의 권능을 막는 내란의 중요 요건이 됩니다. 아마 대통령은 군인이 갔지만 그냥 스크린하기 위해서 갔어라는 건데 대통령이 이 법 지식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법지식이 없어요. 법지식이 없어서요.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고 안 했겠죠. 그래서 없어서 그런 거지. 내 말이 법이다 이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심증들은 다 이미 상황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가능성들에서 계속 검증하는 단계로 저는 보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김용현 그런 가능성 거의 뭐 저는 한 1, 2% 헌법재판관이 보기에 그런데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게 혹시 대통령은 잘 모르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막 한 거 아니야? 정말 막연한 가능성 1, 2%를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제 대통령이 내가 보냈어 라고 얘기한 건 역시 네가 보낸 게 맞구나 이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게 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형사재판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했더라고요. 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재판부가 어떻게 할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뭐 던지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체포 영장 적부심 이것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던 법 기술을 네. 온 국민에게 약간 학습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시간 끌고 좀 상황을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무책임한 거예요.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인 거죠.
정말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부하들이 10명 구속, 기소 당해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또 유죄받으면은 저 장군직에서 또 이등병으로 이렇게 강등되는데 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 내란죄 좀 벗어나려고 저렇게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게 과연 지도자 맞냐.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모습처럼 그래 뭐 내가 했으니까 저 우리 부하들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좀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맞지 않냐. 맨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여기에 있다라고 그 명패만 놓고 지금은 책임지지 않는 비겁한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참 저런 분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하는 일이 졸렬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졸렬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창피해요. 네, 창피하죠. 아는 척은 이전에도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창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he buck stops here라고 되는데 The buck stops there가 된 거예요 지금 다. 내가 아니야 쟤들이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각 주체별로 생각한다면 전 변호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질 게 뻔하고 형사재판도 아마 뭐 무기징역이 나오겠죠. 뻔하기 때문에 난 하는 데까지 다 해봤어. 변호사들은 돈을 받았으니 그게 일이고 또 일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 변호사들은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극우 지지자들을 또 모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합시다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졸렬하다. 무엇보다도 특히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런 행동이 계속 막히겠죠. 그러면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다 짜고 반국가 세력이어서 이건 불공정한 재판과 심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극우 지지자들은 결집할 수가 있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중도는 지금 더 짜증나고 있어요. 정말 하는 짓마다 왜 그러냐 화가 난다. 그래서 선거는 중도의 참여율도 높거든요. 대선 투표율은 보통 77%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정치 고관여층이 참여율이 높지만 대선은 그래도 중도도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이제 본인의 화풀이를 하고 오겠죠. 화가 났었다.